네, 방금 소개받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와 정책연구소의 김지영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와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시는 국가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정책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발표자들처럼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훌륭한 경력을 쌓고 있지만 통합 돌봄이라는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안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소개되는 내용이 약간 내 수준에는 약간 쉽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책 용어로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인천역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국장님, 이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시작을 하면서 현재 모델 개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주 잘 짜여진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돌봄 사회, 돌봄은 누구나 하는 것이다. 에 대한 책입니다. 이 저자가 20세에 알코올성 치매를 가지신 아버지를 홀로 돌보면서 겪은 일들인데요. 이 책을 잘 읽어보면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대한 많은 기대들이 나옵니다. 정말로 지역 안에서 우리 아버지처럼 초록이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잘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들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통합 돌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들이 있습니다. 이미지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미 이제 돌봄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네. 이런 그림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제 국가기록원 아카이브에 있는 건데 어르신이 계시고 이제 청소년들이 모여서 밝은 얼굴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지향하는 지역 돌봄의 한 이미지였겠지만 사실 정책용으로서의 돌봄은 이런 그림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제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2019년이면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중앙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막 시작을 하던 때입니다. 2018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근데 그때 이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후원한 프로그램이고요. 나중에 이제 당시 그 박무지부 장관께서도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탐찮으신 어르신이 계시고 요 옆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돌봄이나 요양 아니면 이제 보건 쪽에 계신 전문가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 정책에서 포커싱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그림인데요. 물론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굉장히 확대해서 놓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정책용으로서 어떤 사안을 볼 때는 그 목표 집단이 굉장히 명확해야지 정책이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여기 이제 그 오프라인을 참여하신 분들은 시나 군부에서 지금 돌봄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통합 돌봄 팀에 만약에 배치가 됐을 때 모든 복지 업무를 다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정책 용어로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뭘 의미하는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사회보장 공공계획은 우리의 그 지역사회 보장 계획처럼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방향을 세운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이 네모 칸안에 있는 것을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하고 돌봄 영역이 겹쳐지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는 반대말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물론 이제 통합이란 말이 들어가긴 있지만 시설 돌봄 또는 시설 보호의 반대말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설에서 이제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그리고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서 살고 싶어 하시죠. 그게 이제 자택이든 아니면 뭐 케어 안심주택이든 좀 다르겠지만 일단 지역을 안 떠나시고 살고 싶어 하시는데 많은 경우 여러 서비스가 부족해서 또는 주거 환경이 내 신체 상태하고 맞지 않아서 사실 지역을 떠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그 의원님께서 아동 돌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이기 때문에 혼자 못 살죠. 가장 비극적인 경우가 이제 진짜 이성을 등지는 도저히 지역에서 살 수 없는 또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지역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와 지원과 여타 등등 이제 돌봄에 관련된 전달 체계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 돌봄 정책이 나온 건 이제 명확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고령사회 들어가는 인천의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장래인구 추계라서 현재 데이터는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굉장히 10년씩 지나면서 극적으로 이제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요. 사실은 요거보다는 75세 이상 구성비를 가야 됩니다. OECD 기준도 그렇고요. 코로나 백신도 75세 이상이 먼저 맞으시죠. 사실 건강하게 지내시면은 74세까지는 그래도 이제 오히려 사회를 돌보시면서 살 수 있지만 이제 75세가 넘어가시면은 이제 신체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면 사실 1년에 이미 17.4%라는 수치가 나오죠. 그래서 이분들을 모두 시설 보고 또는 시설 돌봄을 하게 된다면 많은 어르신들이 지역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치매 인구도 치매가 대표적으로 돌봄을 필요하는 아까 그 아빠의 아빠가 된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매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오히려 아들한테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치매 인구는 물론 뭐 영양 상태나 여러 가지가 하면은 좀 유병률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평균 연령이 늘어나면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질병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하나서는 제가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를 한 2년 전부터 하면서 여러 군데 이제 강의를 다니면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노인은 가족이 돌봐야지.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고령화가 먼저 된 일본 같은 경우에는 35년쯤이 되면 일평생 결혼을 안 하는 분이 4분의 1 정도 될 거라고 해요. 한 번도 뭐 부모가 보시니까 태어났긴 했겠지만 한 번도 가족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가족이 굉장히 선량해서 돌보고 싶어서 가족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인 가구는 당연히 독거노인이세요. 왜냐하면 고령자 가구는 가구 주가 고령자입니다. 65세 이상이라서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이제 부부 사이에 터울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부부 가구도 당연히 노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특히 75세가 넘어가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건강관리를 아주 잘하시고 일생을 아주 건강하게 사셨어도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돼 있는 가구가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분들을 다 시설에서 케어를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숫자를 보시면 더 이제 극적으로 보이실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그 복지정책 방향의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리 고령자 가구가 늘고 아무리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늘어도 정부 정책이 그거는 좀 차원의 일이야. 뭐 다른 일들에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문제분장이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최근에 그 정부 정책의 방향 자체가 사람 중심, 지역 중심, 포럼 국가로 지향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예전부터 유엔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 인권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듣고 있다가 이제는 이런 권고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그 지역 시설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원하는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은 포럼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권고에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하는 것이고 코로나19도 굉장히 극적으로 아까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코로나 시대 돌봄에 대해서 그린뉴딜 연구에 발표를 강의를 듣다가 했는데요. 이거 가만히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흔히 코로나가 되니까 요양보호사가 안 오셨어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사회학을 전공하니까 소리를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설을 내가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건 휴가를 하거나 서비스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못 받지요. 근데 방문형 서비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모인 거, 예를 들어서 5인상 집합금지라고 이런 거는 그게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안에서 감염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만약 지역 중심, 그리고 소규모, 재가 중심 서비스가 되어 있다면 그 서비스는 필요해서 받으시고 있는 거잖아요. 장기요양 서비스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나중에 이제 서윤정 연구위원이 발표도 하겠지만 신청해서 등급을 인정을 받아야 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정말 절박해서 돌봄을 받고 있는데 그게 감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서비스라면 계속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으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관련돼서는 정말 방향선회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 집단이 흔들리면은 모든 거를 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복지직 공무원들께서 30여 년 전에 배치가 됐을 때 우리가 사는 삶의 많은 부분이 복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복지직 공무원의 일이야라고 미루게 되면 굉장히 과부하가 생기시는 거죠. 요즘은 이제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시의회에서도 연계 협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1차적으로는 요 하얀 원에 있는 게 이제 정부 정책에서 바라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표 집단입니다. 보시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퇴원 환자인데요. 퇴원을 하셨으면 특히 어르신들이 퇴원을 하시면 건강 상태가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내과 의사가 어르신들한테는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게 병이 아니래요. 뭐가 병이냐 그럼 낙상. 한번 넘어지셔서 이제 골절상을 당하시면 예전처럼 회복이 안 되시기 때문에 수리된 집에서 예를 들어 문턱 없애고 그다음에 집을 수 있는 안전바 있고 이런 집 아니면 못 사시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나는 돌아오고 싶은데 지역으로 내 집으로 집이 지역사회가 그게 안 뒷받침이 되면 못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요양원에 같이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분들 또 정신질환자가 참 어려운 대상인데요. 옆에서는 알고 계세요. 민원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거 좀 어떻게 동주민센터에서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본인들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 설득해서 이제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런 사례들도 인천에서도 훌륭한 사례 관리자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굴해야 되는 이게 고독사가 제일 많은 우리 정은아 박사가 고독사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아실 텐데 저보다는요. 50대 남성이 혼자 사시면서 직업이 불균불식하고 알코올 문제가 있으시면은 제일 이제 고독사 위험군이시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고립이 되게 계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오셔가지고 돌봄을 요청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시죠. 정말 이거는 민간인력을 통해서 발굴해야 되는 케이스고요. 근데 이제 이 케이스들만 있으면 사실 그 사고 역방 방식으로 돌봄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 참여형 복지를 생각한다면 이 밖에 있는 2차 목표단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분들은 예방적인 돌봄이 개입이 되지 않으면 사실 1차 집단은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건강반이라든지 건강 리더 양성하시면서 어르신들이 본인 건강도 챙기시고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같이 챙길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시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컨설팅을 하거나 해서 지역사회 통합되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이게 사실 좋잖아요.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한 것이 이제 우리 시장님의 방향하고도 있고 하지만 이제 이 안에 있는 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화 있게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안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신체 수발까지 해야 돼서 돌봄을 받으셔야 되는 어르신들을 생각을 해보면
가족도 돌보기가 어려워서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훈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요양보호사를 돌봄 전문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때문은 아니고 국가 자격증을 통해서 이제 교육받으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영역하고 그리고 정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영역하고 잘 조화있게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이 1차 목표 집단에 있으신 분이 인구가 적은 구 같은 경우에는 좀 했는데 100명, 200명 이렇게 이제 그 대상자가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너무 적어.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장 위험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이 자원들이 어떻게 되고 이 중에서 주민들이 정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통합돌봄 추진계획이고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신 이제 군부의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복지 분야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 우리 지역에 없는 서비스가 뭔지, 없는 자원이 뭔지, 있는 자원이 뭔지.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진단을 해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지역을 살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지역을 살피실 때 이 목표 집단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번씩이나 어디에 분포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의원님 전에 들으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저희가 작년에 한 그 공공복지 분야의 사례 중에서 제가 이제 ABCD의 굉장히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 걸 고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2차 목표 집단에 해당되는 이분인데요.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게.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치매 증상이 악화된 케이스인데요.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회적 관계가 그 지역에서 탄탄하게 돼 있었으면 악화를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사회관리사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도울 것인가 또는 없는 자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고민하는 과정들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과정이고요. 이건 많이들 보셨을 수 있어서 이런 내용서가 있습니다. 아래는 인구라고요. 보시면 읍면동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군구가 자원을 네트워크에서 지역 케어해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통합 플랫폼 되어야 되고요. 추진 현황인데요. 역사자료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역사자를 보여드리냐면 복지부의 정책도 어느 순간에 딱 나타난 게 아니고요. 어설픈 점들을 사실 고쳐가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양주시 사례 들으시겠지만 선도 사업을 하는 이유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안 해봤잖아요. 그동안은 편산시설 때 가족들이 돌보지 못하면 요양시설 보내드리다가 인제 지역에서 돌보고자 하는 거. 사실 몇 년 기준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쳐나가는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보이다가 이제 2018년 11월에 노인으로 포커싱을 하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전이 나왔고요. 몇 년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그림은 어르신이 계시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온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어르신 한 분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자원들이 결합이 되고 어떤 주체들이 개입이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지역 완결적인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읍면동이 게이트웨이 역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2016년 버전이에요. 당시에 이제 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복지허가가 시작이 되던 시절인데 그때는 그림이 이랬어요. 공무원들 교육을 하면 자 여기 사회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게 있고 기재부에서는 뭐라고 쭉 시도는 그냥 스킵이에요 사실. 시군부를 거쳐가지고 읍면동에 가서 수요자인 국민이 된 아래서 그냥 위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냥 서비스를 받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하고 굉장히 다르죠. 수요자가 있고 옆에서 같이 돕는 거라서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전환입니다. 아까 이제 원장님도 말씀하신 전환이고요.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문제는 이게 전환되었다는 걸 느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뭘 바꿀 것인가가 알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신영민 센터장님이 또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고마워요.
복지부 선거사업은 안타깝게도 다음번에 열면은 신청해야지 이런 구들이 막 있었는데 16개로 예산 제한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16개로 이제 보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들에서 기다리지 않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서울시, 그러니까 정은하 박사님 말씀하신 그 서울시 사례고, 부산도 선도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동단위로 하는 게 있고요. 대전시에서도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단위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인천도 이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래서 작년 7월에 가이드북을 내줬어요. 복지부에서 이제 독려하는 차원에서 하거라 이렇게 해줬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치인들의 역할인데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됐고요.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공 부분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지침이나 운영이나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들이 있고요. 그 통합돌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제도와 과정 지원을 포함해서 좀 강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도 추진본부 개편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동돌봄방 있잖아요. 처음에 2018년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을 만들 때는 노숙이나 아동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노숙이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케이스라서 아무도 신청을 안 했고, 아동돌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원가당 분리나 이런 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진행을 못했지만 실제로 복지부에서도 특히 아동 학대나 방임 때문에 나타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반갑게도 여기 추진본부 개편할 때도 아동돌봄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라고는 안 나와도 학대나를 방지하고 또 그 치유하기 위한 정책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위탁부모 그 제도를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돌봄은 굉장히 포함시키는 게 도전적인 것이었지만 이제 복지부의 정책하고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연구 모델 소개에 대해서는 일단 서현정 연구위원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것도 시카고에서 1995년에 포럼이 있었는데 한 41소 정도 되는 게 한 7월에 일주일 정도 있었고, 그 일주일 사이에 73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회적 부검이라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공동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고요. 독거어민들이 라틴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굉장히 낮췄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게 뭘까? 살펴보니까 이 공동체가 관계가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은 운이 좋게 어떤 좋은 공동체에 가 있으면 내가 살고 아닌 경우에 죽는구나가 아니고요. 그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게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지, 편안하게, 아니면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지, 상점이나 도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할 때 국토부하고 복지부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MOU를 하고 시작을 하는 이유가 도시재생 부분에서 이웃이 죽는지 살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정말 사회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였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왜냐면은 지자체를 포함해서 정부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까지 많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정부가 이제 1995년 사건으로 해서 많은 반성을 했고, 이 사회적 보건을 포함한 여러 연구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4년 뒤에 똑같은 폭염이 닥쳤을 때는 사망률을 확 줄이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이 지금부터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같이 협력을 한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일본의 저널리스트가 북유럽에 가서 1990년도, 80년대에 방문을 한 거죠. 북유럽에 가서 이분들이 커뮤니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보는 것인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먼저 배워와서
이걸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에 1987년에 고령자 및 장애인 주택법에 의해서 요양원 신축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시설이 일거에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지역사회 서비스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이 남으실 수 있는데 대신 정말로 이제 우리는 더 짓지는 않을 거야. 여기 있는 분들은 계시지만 근데 노인인구는 북유럽이 더 먼저 고령화가 됐어요. 저희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경증인 분들은 내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안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차차 커뮤니티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제도적인 기반, 또 서비스의 확충, 이런 걸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요. 이분은 시군구 공무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복지전자 체계가 읍면동까지 내려왔어요. 읍면동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그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은 시군구가 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물론 저희 인천시는 이제 시군구가 그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동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단계, 정말 골목골목, 내가 자전거로 아니면 도보로 갈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완결된 어떤 지역사회 통합교육 서비스를 받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